예, 폭파병 교육을 받은 예비역 병장이 국제 테러 단체인 IS를 추종하고 이른바 자생적 테러를 준비한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테러 방지법 시행 후 첫 처벌을 받게 되는 첫 내국인이 됩니다. 네,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살 배기 아이가 개에 물려 끌려가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끊이질 않는 개 물림 사고, 막을 방지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방금 저희 기자가 리포트를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정태수 사망 확인 얘기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넷째 아들인가요? 정한근 씨가 지난번에 강제 송환되면서 네. 아버지 정태수 씨는 과연 살아있는지, 물론 이제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검찰도 그게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네, 확인을 해봤더니 사망한 것으로 어제 이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사망 확인서를 이제 받아서 오긴 했어요. 그걸 제출을 하긴 했는데 예. 정한근 씨가 그게 이제 이게 사실인지 그렇죠. 또 위조된 건지 이걸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일단 그걸 확인을 해본 결과 예. 진본이 맞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이제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동영상 보셨다시피 뭐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장면들 동영상 또 가족들에게 이제 그 사망 사실을 알린 그 문자 메시지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와서 최종적으로 일단 이제 사망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사망으로 확정할 만하다 예, 이렇게 판단하겠죠. 네. 예. 예, 뭐 사실 IMF를 촉발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보 사태를 일으키고 나서 재판 도중에 이렇게 도주를 해서 해외에서 12년을 살다가 사망된 것으로 이렇게 공식 확인되다 보니까 많은 허탈감이 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12년 동안 이렇게 해외 도피를 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IMF의 단초가 된 건 1997년에 한보 사태, 한보가 이제 부도가 나면서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해외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2007년이거든요. 그 이후의 일입니다. 예. 2007년에 나간 것은 학교 교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예. 그거 이제 72억 정도 되는데요. 그때 한 번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물론 받았어요. 재판을 받는 중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이제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인데 골석 재판으로 해가지고서 사실은 3년 6개월의 형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망을 했으면 형의 집행도 이제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근데 12년 동안 오랫동안 그렇게 도피 생활을 했는데 원래는 신병 치료차 일본으로 나간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일본으로 나갔다가 범죄인 인도 협약이 없는 나라들만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레이라든가 뭐 키르기즈스탄이라든가 이런 나라 또 에콰도르 이런 네. 나라들이 우리하고 범죄인 인도 협약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전했던 것 같아요, 해외를. 그러면서 2015년부터는 지금 얘기하는 이 정한근 씨가 모셨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한근 씨는 부침 유골함을 한국에 보내려다 LA로 갔는데 그 네. 와중에 붙잡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유언을 좀 남겼겠죠. 그러니까 사망 후에는 그래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예, 예. 얘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유고를 이제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하던 중에 이제 이번에 이제 체포가 됐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재산 관련해서는 에콰도르에 뭐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2010년에 에콰도르에 이제 정착한 이후에 예, 예. 뭐 정한근 씨도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석유 개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근데 석유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로 봐서는 뭔가 좀 은닉 재산이 더 있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예, 뭐 사실 그 세금 체납한 금액이 2천억 원이 넘잖아요. 넘죠. 네. 근데 이렇게 사망한 게 공식 확인되면 이 체납 금액은 못 돌려받는 겁니까? 뭐 정태수 전 회장은 사망했으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채권 채무가 모두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도 상속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한테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예. 문제는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채권도 포기되고 채무도 다 포기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정태수 씨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상속을 포기할 겁니다.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가 남아있는지는 지금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또 한정 승인이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상속을 통해 가지고 아들들한테 상속인들한테 받는 거는 이제 가능하지만 상속 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실제는 이제 찾아낸다면 말이죠. 예, 예. 뭐 가능은 할 텐데 찾아내는 것이 가능할지는 앞으로 뭐 이제 세무당국에서 노력을 해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추이를 봐야 되겠죠. 혹자는 뭐 정태수 씨가 전 세무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두고 다니지 않았냐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본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도 그러니까 차명 재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는 거죠. 세금을 어떻게 피할 줄 알지를.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은닉재산이 의외로 많이 있을 것이다. 여전히 지금 포착 안 된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앵커 멘트에서도 좀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까지도 현역 군인이었던 현재는 예비역 장병인 한 20대 남성이 IS를 추종하면서 자생적인 테러까지 준비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경위로 일단 적발이 된 겁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군에 입대하기 전부터 그 IS 관련해서 뭐 정보도 수집하고 뭐 꽤 그랬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공병으로 이제 군에 입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병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전투 공병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 이제 공병이 있는데 아마 전투 공병 쪽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폭파를 하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주특기를 이제 갖게 된 거고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기폭 장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빼돌리고 그건 뭘 얘기하냐면 전역 후에 뭔가를 좀 준비를 했다는 것으로 일단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IS의 이제 요원으로 추정되는 사람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은 그런 흔적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적발이 이제 된 거고요. 근데 2일 날 전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제 군 검찰, 군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헌병 쪽에서 조사할 부분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민간 쪽에 조사할 부분을 이제 분리를 해서 조사를 이제 진행을 더 해서 막 이제 이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일 전역을 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혐의잖아요. 테러 방지법 위반하고 군용물 절도 혐의인데 이 군용물은 이제 군 내에서 뭔가를 절취를 했기 때문에 군 검찰이 하고 테러 방지법 위반은 이제 민간 검찰이 한다고요.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말씀 좀 정해져 드리면요. 있습니다. 2일 날 전역을 했잖아요. 그럼 민간인이에요. 예. 원래 민간인은 모두가 군 검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민간 검찰에서 해야 맞습니다. 네. 근데 군용물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예. 민간인이 범죄를 저질러도 군 검찰에 군 법원에 재판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인이 저질러도 왜냐하면 군용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군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이고요. 예. 테러 방지법은 지금 민간인 신분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용물 절도 혐의하고 그다음에 테러 방지법인데 만약 테러 방지법이 적용이 된다면 2016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2016년. 예, 16년이었습니다. 예. 되는데 지금 이 테러 방지법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실 때 교수님 말씀하실 때 얘기할 때 그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은 그런 정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IS라고 하는데 가입을 했다면 예. 이건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그 수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가입한 단순 가입만 하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무겁게 처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군용물 절도 혐의 같은 것도 이 테러 방지법하고 관련이 되면은 그걸 위해서 만약에 절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형법의 2분의 1을 가중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가입은 하지 않았고 가입 정황이 뭐 포착이 됐고 그리고 이런 뭐 테러를 준비했고 뭐 이 정도면은 또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비 음모로 볼 수 있는지를 따지거든요. 예. 그래서 테러 방지법은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하는데요. 예. 그 예비 음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동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테러를 하기 위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도 처벌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계속 인터넷상에서 저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주 이야기가 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 개물림 사고인데요. 또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포스테리어인데요. 이번에는 그렇죠. 용인에서 3세 여아의 허벅지를 좀 물었습니다. 그 아이도 놀랐고 부모도 그 장면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 악몽으로 남는 거죠. 아마 예. 그래서 뭐 강아지만 보면 피해 다니고 이제 이런 그 이제 후유증이 이제 상당히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지금 뭐 영상에서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아이가 막 끌려갈 정도로 좀 심하게 이렇게 이제 물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개가 과거에도 사고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12살 남아를 물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또 피해자들도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대요. 입마개를 하고 다니기로. 그런데 전화를 이제 풀어준 겁니다. 예. 왜 입마개를 안 했답니까? 견주 얘기는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늘 그걸 하고 다니는데 다니다가. 이제 얘가 좀 불쌍해 보여서 그날은 이제 풀어줬다는 건데 이제 사실은 이게 뭐 이유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 개 목줄도 이제 뭐 잡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개목줄 잡고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게 요즘은 쭉쭉 늘어나잖아요. 지금 방금 그렇죠. 보시면 화면 예. 보시면 느슨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도 연세가 좀 꽤 되셔서 이 통제도 좀 잘 안 됐던 거 아닌가. 걔한테 좀 끌려가는 그런 모습까지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렇게 되면 뭐 책임 소재가 뭐 견주에게 있는 네. 겁니까? 어떻습니까? 저거는 이제 과실치상죄라고 그래요. 예. 이제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과실도 되지만 자기가 이제 관리하고 감독해야 되는 그 강아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그런 것이 이제 사람을 문다든지 해서 상처를 입히면 이제 과실치상죄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사망하라면 그때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제 되고요. 이런데 저거 지금 지금 처벌도 문제지만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거, 저 물린 아이는 굉장한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군다나 저 견주가 저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걸쳐서 저렇게 물은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요. 한 10번 정도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21일 날 저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달 말이죠. 그런 다음에 올 7월 1일 날 또 이제 다시 이제 에서 가는데 다시 또 목줄을 안 하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입마개를 안 한 거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문제가 됐다 그래가지고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지금 맹견은 아닙니다. 폭스테리어가 예. 하지만 맹견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위험이 있는 더군다나 사고를 쳤던 소위 이런 어떤 강아지 개에 대해서는 입마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목줄의 길이도 2m로 제한해야 된다. 그다음에 입마개라고 하는 것을 맹견만 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성이 있는 그런 개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폭스테리어는 방금 말씀하신 맹견의 범위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견주는 일건이 된다면 이 사고를 낸 개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뭐 조치가 돼 있는 건지 물론 이제 사고 당시에야 뭐 격리 조치를 한다 할지 다른 네. 하겠지만 이후에 그러니까 애견 관련 반려견 전문가들은 이런 사고가 자주 되면 그 개는 극단의 선택을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이런 전문가들조차도 이런 개의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너무 이제 빈발한 거고 습관적으로 사람을 이제 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뭐 좀 그야말로 극단적인 좀 뭔가 조치도 좀 취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맹견 분류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 어떤 그러니까 의미에서 말씀하십니까? 주로 이제 뭐 도사견이라든가 그러니까 덩치가 큰 거.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을 덮치거나 하면 사람이 거의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예. 하기 때문에 이제 분류를 하는 거 이제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사고를 발생시킨 이 폭스테리어도 이름 앞에 폭스가 들어갑니다. 왜 폭스가 들어가냐면 여우 사냥 때 쓰는 개거든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그 말 타고 여우 사냥하는 그런 장면에 보면 개들 막 수십 마리 풀어놓고 하잖아요. 예. 거기에 등장하는 그 개인데 이 개도 그렇게 그 온순한 종류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체격이 좀 작다 그래서 절대 온순한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 그 사냥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견 분류도 좀 다시 좀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상습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그 개들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뭔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이제 들고 그 관련해서 요새 논란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예, 현재 그렇다면 이런 개물림 사고가 났을 때 혹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대책들이나 이런 방안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뭐 얘기는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만 하더라도 2016년에는 2111건, 2017년에는 2404건, 2018년에는 2368건 이렇게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려견 인구가 뭐 1000만이 이렇게 되면서 말이죠. 그래서 대책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개정안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하나가 반려견 소유자의 그 안전관리 강화 방침, 그러니까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견정에 따라서 지금 입마개 의무화했는데 지금은 5종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8종으로 늘리겠다. 그리고 이제 그 잡종까지도 포함하는 거 예,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같은 데에서는 무조건 이제 목걸이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앉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장소와 이 시간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이 있어서 예.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 견주한테 교육이라든지 내지는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매기고 또 관리하고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갔을 때 그 개에 대해서 견주와 상의해가지고 안락사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는 못 키우게 할 것인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반려견이 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은 이런 점 때문에 좀 더 좀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잠원동에서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 철거 중이었던 건물이 갑자기 붕괴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도로로 이렇게 30톤 가량의 철거 네. 구조물이 이제 쏟아지면서 4명이 부상을 했는데 그중 1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예. 사망한 분이 예비 신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더 안타까움을 좀 사고 있는 그런 사고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조현병 환자가 역주행하는 바람에 또 그 예비 신부 한 분이 또 예. 사망을 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또 이런 사고가 또 이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 철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호막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보호막 밖으로 뭐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어떤 공학적으로 잘 설계를 해서 예. 다 안쪽으로 이렇게 함몰이 되도록 그렇게 그러려고 이제 설치를 하는 거겠죠, 사실. 예, 그렇게 이제 철거를 예. 작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 밖으로 엄청난 건물 더미가 이제 쏟아진 거고 그게 이제 길거리 도로를 이제 지나가던 차량을 이제 덮친 겁니다. 예, 덮친 거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안타까운 이 사고를 당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비 신랑과 함께 예비 신부가 예.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는 중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예비 신랑도 상당히 중상을 지금 입었고 예. 예비 신부는 지금 사망을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네. 주민들 말에 따르면 사실 이미 이런 붕괴 조짐이 좀 조짐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붕괴 조짐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철거 신청을 했는데 한번 반려가 돼가지고 예. 조건부 다시 허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은 인지했던 거죠. 그래서 철거 감리인도 두고요. 그다음에 이런 조건으로 했는데 그렇으면 특히 이제 철거 감리인이라든지 또 철거업자라든지 또는 이 건물주라든지 각별히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그 지금 도로로 쏟아져 내려온 거 아닙니까? 30톤에 이르는 흙더미가 네. 말이죠. 이거는 좀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사전 심의를 통과하는 데에도 1차가 반려될 정도로 위험했다면 좀 더 공법이라든가 안전을 위한 조치를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미흡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 철거하는데 신고만 하면 된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허가제로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시행이 네. 되고 있지 않다고 그래요. 그만큼 좀 제도적으로 이게 좀 예. 빨리 됐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공법이 많이 이제 발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안쪽으로 다 이렇게 허물어지도록 그렇게 이제 철거를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형 건물 폭파시키는 것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그거 역시 안쪽으로 다 함몰되도록 그렇게 폭발을 진행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공법이 이제 발전하니까 예. 그 공법을 너무 과신한 게 된 게 아닌가 우리 사회가. 자 그래서 뭐 이런 사고는 전혀 없을 거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지금 이제 각종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닌가. 근데 다시 한번 단속을 좀 해서 재점검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황이 이렇게 되면 사실 누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인명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예. 형사상 문제가 있는 거고 미사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상은 건축주라든가 철거 감리인이 여기 있었거든요. 예. 내지는 철거업자한테 책임이 있는지를 따져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위반을 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형사상 책임인데 그런데 업무상 과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민사상으로는 또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 여기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 강신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